안녕하세요, 드로이센입니다. 3부작으로 기획해본 코로나 이후의 항공업계 예측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전에 두 가지 영상은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일 혹은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해본 충분히 일어날 것 같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있을 만한 미래는 아니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주제는 첫 번째, 항공사의 영업, 그러니까 수입에 관련한 구조 개선. 두 번째는 LCC와 FSC. 세 번째, 성수기와 비수기.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항공업계의 홀로서기는 불안정하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이게 아무리 해도 영상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각각 해야 될 얘기들이 많아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쭉 하나의 영상을 다 보지 마시고 어떤 각각의 주제에 대해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으로 만들어 놨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각각 필요하신 부분을 한 번에 찾아서 가실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 댓글 입력하는 부분 눌러보시면 제가 가장 상단에다가 글로 만들어 놨어요. 고정되어 있는 댓글로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쪽에서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영업, 그러니까 항공사의 수입에 대한 부분을 봅시다.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했다시피 악화된 수익 구조는 항공사들끼리 서로 경쟁하다가 만든 초저가 유행으로 발생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값을 받는 영업을 한다면 속도가 빠르건 늦건 과거보다는 조금씩은 나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는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저렴한 항공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나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스템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자, 그 시스템이 바로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다루었었던 예약 클래스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지금 영상 위쪽에 나오고 있는 그 링크에서 예전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승객들도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비유를 통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쉽게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물건을 사면요, 소비자로서 그에 따른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부 물건들은 원래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권리 이외에 부가적인 권리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핸드폰이죠. 이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핸드폰의 파손이나 분실을 염려해서 보험이라고 부르는 서비스를 들죠. 아이폰은 애플 케어 플러스, 삼성은 삼성 케어 플러스, 뭐 이런 이름으로 비용을 더 주고라도 나중에 벌어질지 혹은 벌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에 대해 대비하여 지불을 합니다. 완전히 같진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비슷한 개념이 항공권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항공권이라는 것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단순히 비행기에 타기 위한 비용만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권의 가격에는 각각 등급이 나눠져 있고요. 이를 아까 얘기한 예약 클래스에 따라 구분합니다. 아니, 근데 항공권 구매한 사람들은 이 예약 클래스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싼 거, 비싼 거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쉽게 얘기를 해서 보면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구매한 사람들이 비즈니스 전용 체크인 카운터나 퍼스트 전용 체크인 카운터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도 비용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상 굳이 프리미엄 클래스를 보지 않더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죠. 같은 이코노미 클래스인데 왜 저 사람은 싸게 사고 왜 나는 비싸게 사야 돼? 아니, 서비스를 똑같이 받는데 왜 가격에 차이가 생기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아무도 제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차이가 나는 게 아니죠. 타리프를 보면요, 이 각각의 요금과 예약 클래스마다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끔 접하는 정신 나간 것처럼 싼 항공료, 정말 미치도록 싼 항공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요금 조건을 자세히 보면 환불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싼 요금 같은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가 싸거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요금 체계에 따라서는 승객이 나중에 발생할 어떠한 상황에 대한 보상이나 조치 등이 달라지게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항공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야 할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승객들이 단체 행동을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이 일단 단체로 움직이지 않으면 개인 단위의 힘이 약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라는 거는 또 알겠어요. 법정 소송 비용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도 뭐 이해가 가고요. 하지만 이게 일부 승객에서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보상 조건이 없는 싼 항공권을 산 사람은 땡 잡은 거지만 그런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 비싼 항공권을
산 사람들은 불공평해지는 상황에 처하는데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빈 비행기를 띄우면 손해니까 떠리로 항공권을 12만 원에 판매했는데 정부 관련 기관에서 보상을 전체 승객에 대해 30만 원씩 하래요. 이러니까 항공사의 재정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자, 항공업은 이 보상 부분으로 분쟁거리가 많은 업계인데요. 정확히 정리를 하자면 초저가의 항공권은 높은 확률로 문제가 없겠지만 다소 리스크가 있으니까 싸게 판매합니다. 이렇게 걸고 판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보상과 조치를 원한다면 그 부분이 보장되어 있는 예약 클래스의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설명을 하고요. 그럼으로써 비정상 운항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싸움의 핵심은 보상을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구매한 권리를 이행했냐 아니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운송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어떤 항공권이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버려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항공권과 클래스 관련 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 항공사와 승객이 모두 납득할 만한 그런 전략적인 아이디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항공사에서 제 값을 받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항공권의 가격 배분을 잘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나 권리 조항을 각 가격대별, 그러니까 예약 클래스별로 잘 분배해서 넣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승객에게 이런 차이가 예약 클래스마다 분명히 있고 각 권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시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며 오히려 조금 더 비싼 가격의 요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여행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인지시킬 수 있는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제가 생긴 시점에서 쉬쉬하지 말고 정확히 승객이 구매한 계약과 그 조건을 항공사에서 먼저 나서서 이행하면서 이를 통한 경험치로서 승객들에게서 더 높은 가격의 항공권이 주는 신뢰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LCC와 FSC의 전략 방식의 차이입니다. 자, LCC 저비용 항공사죠. 일단 이 저비용 항공사를 보면 저비용 항공사가 도대체 왜 저가 항공사라는 이름으로 전락해버렸는지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합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 잘 모르실 수 있겠죠. 예전에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했던 영상이 있어요. 자, 이 부분 역시 위에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고 오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일부를 맞춤형처럼 고를 수 있게 옵션화 시켜놓고 그 옵션을 고르지 않는다면 비용이 저렴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비용 항공사의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의 조절이 저비용 항공사를 단순히 비용을 아래로 내리는데 풀파워를 쏟는 듯한 그런 방향에서 승객이 원하는 원가 절감을 해서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가격을 밑으로 내리는 그런 부분의 영업 전략이 아닌, 말 그대로 저가를 지향하는 그런 항공사가 아닌 저비용 항공사 원래 그 의미와 취지에 맞는 방법으로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매번 모든 판매가 수익이랑 지출 사이에서 비틀비틀하면서 외줄타기를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전략을 펴야 한다는 겁니다. 큰 근거 없이 성수기에는 잘 될 테니까 그 돈으로 메꾸면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방식의 전략을 필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부분에서 수익 활동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을 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풀서비스 캐리어 FSC, 풀서비스 항공이랑 저비용 항공의 개념을 확실히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풀서비스 항공사들이 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힘들어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사람 마음이 같은 퀄리티면 당연히 싼 것을 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비싼 것을 구매하게 하려면 그에 합당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항공사의 광고나 마케팅 중에 우린 풀서비스 항공사고 풀서비스 항공사는 이래서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나 마케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본인들의 브랜드 네임 보여주면서 항공사로서의 세련미와 고급미 같은 거 뭐 이런 것만 보여주고 알아서들 생각하게 하는데, 일반 승객들의 머릿속에는 다 똑같은 항공사지 각각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알만한 사전 정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비용 항공사들이 아유 우리는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풀서비스 항공사보다는 뭐 하나라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식으로 광고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풀서비스 항공사가 단순히 뭐 조금 더 비싸고 뭐 이름이 있는 항공사 뭐 이 정도고, 저비용 항공사는 반대로 좌석 간격만 뭐 조금 더 좁은 뭐 이런 정도의, 그런데 가격은 훨씬 저렴한 이런 항공사로 인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가치에 대한 판단이 아니 나는 좁은 좌석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있으니까 그냥 싼 거로 살래, 이렇게 단편화돼가지고 전환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반면에 풀서비스가 어필하고 싶었었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왜냐? 항공사라는 하늘을 통해서 운송을 한다는 기본 카테고리로 묶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필요한 부분은 저비용 항공사와의 차이를 정확하게 어필을 하는 거겠죠. 자, 풀서비스 항공사에서 근무하시는 항공사 직원 여러분들,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풀서비스란 이름이 들어간 만큼 저비용 항공사 대비 품질 면에서 더 낫다고 자부하시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말 그대로 풀 서비스, 서비스를 풀로 다 하는데 당연히 품질 면에서 나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승객들이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승객들이 항공사들의 차이나 그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필요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온전히 지불을 하고 구매할 수 있게끔 상황을 바꿔야지만 풀서비스 항공사 본연의 수익 구조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른 부분을 볼게요. 항공업 그리고 여행업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색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바뀌어갑니다. 이게 근데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중에 비수기의 비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의 연중 비수기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죠. 정말 제 경험으로는 뭐 한 2013년도, 14년도 정도 후에는 연휴가 끼어 있어도 그렇게 엄청난 성수기의 느낌으로 다가오지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과거의 항공사들,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은 계속 늘어나는 출국자 수에 매해 항공기 추가 확보에 대한 소식을 시장에서 듣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비수기가 되면 비행기가 놀게 되니까 어디로든 띄워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성수기에 사람들이 몰려갖고 비행기가 10대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비수기에는 비행기가 그냥 4대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러면 나머지 6대는 지상에다가 세워놓고 그냥 4대만 움직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항공사의 비행기는 계속 움직이면서 돈을 벌어야지 세우는 순간부터는 손해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4대만 필요한 비수기에 비행기가 10대가 움직여요. 이러니까 이후의 상황을 이제는 잘 예측하실 수 있겠죠. 나머지 굳이 필요하지 않은 6대의 승객을 끌어모으려고 초저가에 초저가로 이어지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이 행동의 패턴이 또 문제입니다. 똑같은 비수기에 똑같은 날짜의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출발 직전에 산 사람들이 제일 싼 가격에 구매를 하게 돼요. 항공사에서 항공권의 유통기한 마지막 날인 출발 날짜를 안 넘기고 남은 좌석을 판매하려고 막판 떨이를 하죠. 항공업을 이렇게 마트에서 과일 팔듯이 마감 떨이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항공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맞을까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냥 승객이 불만 없고 운송에 크게 문제만 없으면 되지 않겠냐고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기다리면 더 싸진다, 이걸 승객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어라? 더 싼 항공권 나올까봐 내일 출발하는 거 끝까지 기다리다가 항공권이 다 팔렸네? 와, 큰일 났네? 이게 승객들한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냥 그 뒷날 출발로 사면 되죠. 비행기 4대만 돌아야 할 시장에 추가 6대가 더 날아다니고, 심지어 이런 항공사들이 근 10개가량 돼요. 뭐 출발할 비행기가 없어서 뭐 그게 쫄려가지고 안 기다리겠어요? 언제든 아무거나 타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껏 계속 얘기해왔던 공급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땐 뭐 항공사 한두 개를 없애자 말자 이렇게 큰 부분에서 손을 대는 것 이전에 성수기라고 비행기 대수를 막 올려서 맥시멈 땡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가격을 조금 올려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비수기에는 적절한 공급으로 항공사 자신이 쓰러져 버릴 만큼의 가격을 내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사의 요금을 만드는 프라이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가게 주인이 자기가 팔 물건에 가격 아무렇게나 붙이는 것 같은 그런 프라이싱 말고 수요와 공급, 시장에 대한 미래의 예측 상황, 그리고 현재 경쟁사들의 상태, 승객의 변화, 트렌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리고 분석에 대한 결과로서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프라이싱을 내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항공업계 외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황당한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걸 실제로 하는 항공사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부분은 뭡니까? 침체된 항공업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 잘 초기화시키고 정상화시켜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처럼 근본적으로 여행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답이 없잖아요.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행업 안에서 더 잘하네 못하네 라는 것은 의미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엉뚱하게도 항공업 내부가 아니라 항공업 밖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항공사지만 항공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질병에 대한 사태뿐만이 아니라도 불안 요소가 많은 이 업계는 다른 곳에서 항공업을 보완해야 될 만한 힘을 반드시 수혈받아야 될 겁니다. 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아시죠? 우산 장수가 있는데 비 오는 날에는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맑은 날에는 장사가 아예 안 됩니다. 그냥 올스톱이죠, 판매가. 그래서 우산 장수는 맑은 날이 되면 부채를 파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잖아요. 자, 이런 것이 바로 판매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제가 2019년도까지 항공업계의 수익 구조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2019년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항공업계 내에 있는 모 회사에서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브랜드에 대한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신입일 때 이 소식을 접한 다음에 들었었던 첫 번째 생각이 뭐였냐면, 야, 내가 항공업을 하기 위해 저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팔라고 한다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입 때. 그런데 2019년도에 항공사 상황이 막 안 좋아지면서 그 회사를 바라보는 제 시선은 분명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 아이스크림을 판매해서 항공업을 보완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 제가 항공사를 그만두게 되는 그 시점에 감사하게도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했었던 항공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님께서 저를 직접 만나러 오셨었죠. 자, 당시에 저는 조금 쉬고 싶었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중히 좀 거절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던 도중에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가 로켓 사이언스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한마디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이제 이 로켓 사이언스라는 의미는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일,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엉뚱맞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회사에서 로켓 사이언스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대답은 분명히 얘기하시던 부분의 진짜 의미에서는 떨어져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항공업에서는 반드시 다른 부분과 결합시킬 수 있는 연계가 되는 그런 산업을 하나 끌어들여야지 안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대답을 해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항공업을 한다는 사람이 항공업 아닌 거 다른 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왠지 모순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충격을 받았었던 태국의 국적항공사 타이항공의 파산 소식을 저도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 항공사에서 지금 진행하는 여러가지 노력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실제로 실천을 한다는 점에서 너무 놀라웠었던 거죠. 자, 직원들이 도너츠를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돼갖고 따로 브랜드 런칭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규모나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항공사에서 만드는 도너츠, 심지어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태국에 가면 한번 맛을 보고 싶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 회사가 도너츠를 판매한다고 해서 도너츠 회사처럼 보이시나요? 타이항공은 여전히 도너츠 회사가 아닌 항공사로서 생각이 되죠. 항공사에서 도너츠를 팔 뿐이에요. 자, 그리고 도너츠만 판매를 합니까? 타이항공에서는 기내 환경과 비슷한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공되는 식사는 말 그대로 인플라이트 밀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조차도 마치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오르는 브릿지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레스토랑 안에서는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죠. 자, 타이항공은 본인들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운항으로서 돈을 버는 상황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계의 외적인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본인들의 브랜드 네임을 달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들이 쌓아올린 고급진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의 느낌을 다른 산업에 쉽게 접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깝게도 그 부분을 시도해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이게 단순히 이런 먹거리를 판매하는 부분만 그럴까요? 정말 세상에는 무궁무진한 산업들이 많이 있죠. 업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항공사의 비수기 부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클을 가진 업종이라면 최적의 조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 코로나 제2탄이 왔을 때 다시금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미 항공사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다른 사업들도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그 항공사가 태어난 히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사실 그 항공사의 이름을 걸고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회사라고는 해도 그 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지금 만약에 다른 큰 괜찮은 자회사들 혹은 모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휴직하고 있는 그 항공사들의 직원이 야, 우리가 놀면 뭐하냐, 도너츠라도 팔자,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00원씩이라도 회사에 가져다 주자 라고 하면서 업무를 시작한다면 굳이 그 회사에서 직원들을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길고 긴 내용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래의 항공업은 항공사와 승객의 한 단계 더 나아진 지식 수준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시장의 수익 흐름을 실현하고 비수기와 성수기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바탕으로 항공을 이용한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항공업을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분야의 비즈니스도 같이 성장을 시켜놔야 한다는 것이겠죠. 말은 쉽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방향이라는 건 처음에 올바로 설정을 해놔야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엉뚱한 곳에 가 있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각 회사에서 본인들의 상황에 맞춘 기막힌 아이디어와 시장 흐름 변화에 대한 협력과 주도로 정말 환하게 바뀐 말 그대로의 희망찬 미래를 맞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시리즈 기획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지금까지 드로이센이었습니다.